오늘의 플러스, 도시를 브랜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최근 서울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참 반가운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인 DDP를 통해서 도시재생의 방향과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은 뭐 DDP가 도시재생의 사례일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과연 성공한 거냐 실패한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해서 그것만이 성공의 잣대인가 그게 의문인 것이고, 왜냐면 우리 좀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동대문 상권이 완전 처절하게 망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럼 DDP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게 도시 재생이면은 그 건물 하나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라는 게 그 주변까지 잘 돼야 되는 건데, 그럼 그 관점에서 이게 성공한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비판을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예.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DDP가 건립돼서 운영된 지도 진짜 10년이 훨씬 넘어버린 시점이니 이것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의 어딘가에 도시 재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진단해 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수님, 당초 DDP 개발의 목적은 원래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DDP 전에 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잖아요. 아, 저도 갔었죠. 예, 저도 가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일제 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서 뭐 우리나라 그때 막 고등학교 야구 막 흥행할 때도 예. 거기가 있었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이게 노후화되면서 2000년대 중후반에 이 부지를 어떻게 재개발할 거에 논의가 진행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이제 부지를 바꾼다는 거에 넘어서서 바로 앞이 이제 동대문 패션 상권이 있으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여기서 어떤 논리를 세웠냐면은 서울시에서 네. 첫 번째가 이제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관점에서 이거 한다. 예. 두 번째는 이것도 서울시 자료인데 2010년 자료예요. 30년간 2010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졌을 때 향후 30년간 한 5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거고, 예. 44만 6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성, 장소성을 보존을 하면서 회복을 하면서 경제 활성화까지 간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네. 그 관점에서 DDP가 개발된 겁니다, 사실. 예. 그러면 목적성은 그냥 문서화된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새로운 것도 넣는데 기존의 역사성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고용 유발 개수라든가 부가가치 하는 것도 엄청난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해놓은 결과가 저 DDP인 거죠? 그렇죠. 그 결과가 지금 DDP인데 역사성은 어떻게 연결됐는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항상 보면은, 제가 뭐 지금 현임 시장님을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합리적 비판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도 근대 역사 자원이거든요. 서울시청 같은 근대 역사 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네. 그 한국은행 건물하고 그 건너편에 신세계가 옛날 미쓰코시 백화점이었으니까 그 정도예요. 거기다가 서울시청인데 서울시청 지금 반 부셔놓고 흉물화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지나치게 이런 디자인에 어떻게 올인돼 가지고 뭔가를 바꾼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역사성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시청도 그렇고 DDP도 그렇고 웃겼던 게 뭐냐면은, 여기서 역사적인 거를 어떻게 디자인적 요소로 회복했냐고 물어보면은 동그랗게 하는 게 한국의 처마를 닮았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레토릭에 불과하고 진정으로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냥 뭐 외견상 딱 봤을 때 느낌이 와야 그쵸? 이게 회복이 됐다라고 모두 공감을 할 텐데, 그게 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조형미를 바탕으로 역사성을 뭐 살려보려고 했다라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외국과 차별점이 있는 게, 프랑스 파리라든가 런던이라든가 뭐 베를린이나 위넨, 예전부터 사실
잘 살던 나라의 잘 사는 대표 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복원한다, 지킨다, 역사성을 기린다 했었을 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거긴 꽤 볼만한 걸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역사성을 지키겠다고 시범 아파트를 지키는 거는 좀 맞는 건지 의구심이 있고 또 동대문 운동장도 이게 무슨 이게 예전에 콜로세움 경기장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나라의 스테디움이 보기엔 이거 뭐야 이런 면도 있었던 그쵸, 거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렇지만 우리 역사의 한 단편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좀 두 개로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러니까 무리한 보전은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강변에 있는 그 잠실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임 박원순 시장 때는 동 한 채를 남겨라고 했거든요. 그거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익선동이나 북촌에 있는 한옥들은 사실 조선시대 한옥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1920년대 이후 만들어진 한옥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역사성을 우리가 약간 좀 사실 무시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촌 같은 경우에도 1980년대, 90년대 재개발 요구가 나타났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근대 자원을 어느 정도까지 시간적 스펙트럼 넓히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느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에서도 이런 그 히스토릭 자원, 역사적 자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때 뭐 약간 좀 100% 명확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히스토릭 룩 앤 필링이라는 얘기를 해요. 역사적 느낌과 필링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대략적인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동대문 야구장 사실은 예전에 보면 노화됐죠. 엄청 노화돼서 저도 이거에 대한 그 개발의 필요성 저도 공감은 해요.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스턴 레드삭스 엄청난 야구팀이잖아요. 그죠? 보스턴에서 펜웨이 파크라고 있는데 알죠. 펜웨이 파크 동대문 운동장보다 더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걸 부신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나름의 장소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에서 그 동대문 운동장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남겨두긴 했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역사적 자원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동대문 운동장 철거는 뭐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한다고요. 철거했어요. 거기까지 저도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땅을 팠어요. 땅을 팠을 때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왔어요. 지금 서울 시민들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3m에서 5m 아래에 서울 성곽이 나오고요. 수문이 나왔어요. 수문이요? 그러니까 성곽의 길이가 120m고 그러니까 지하에 묻혀 있는 성곽인데 120m에다가 이게 4m, 5m예요. 그다음에 이 수문이라는 게 청계천이 있으니까 그 수문이 있거든요. 8m짜리 수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팠을 때의 그 모습이라는 게 정말로 뭐 웅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로마의 콜로세움까지는 비교하지 못하지만은 지표에서 3m, 5m 아래에 거대한 성곽인 120m가 나오고 수문이 나왔다는 거 그건 역사 자본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굉장히 빨리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에 본인 당선된 다음에 2007년에 이거 철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굉장히 빨리 물어쳐가지고 2014년인가 준공을 했다고요. 근데 이것들만 제일 좀 자대로 좀 지키고 뭐 예를 들어서 자하디드의 이 건물을 DDP 약간 좀 다른 쪽에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아니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하디드 건물은 전 세계에 되게 많아요. 엄청 많다고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지표 3m, 5m 안에 있는 성곽 때문에 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지하에서 발굴됐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로 그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빌딩들 중에서요. 가끔 지하나 또 1층에 갑자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있습니까? 했더니 저희가 빌딩 올리려고 공사를 해보니까 지하에 이게 나와서 이건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위에 빌딩을 올리다 보니까 뭐 유리 같은 걸로 바닥을 다 투명하게 해서 볼 수 있게 해놓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동대문에서도 그럴 것 같았었는데 있었군요. 그렇죠. 동대문이 나름 그 의미가 있었던 게 이제 거기가 그 한양 성곽 외곽이기 때문에 훈련도공도 있었고 그래서
단순히 성곽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시에 뭐 무기고 뭐 화약 공방 이거 쏟아져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것들은 다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보존한다고 보존을 해놨는데 느낌이 안 나는 거죠. 느낌도 안 나고 거기 있는 이 유물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관해서 보존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 뭐 이게 결론을 쉽게 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동대문 운동장을 없앤 결정은 그래도 옳았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 관점의 차이인데요. 뭐 저라도 아마 그거는 이전을 하거나 철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동의를 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그 정도 유물이 나왔다고 하면은 시장이 원하는 결과 때문에 그것들을 지나치게 빨리 훼손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뭔가 예기치 않은 어떤 유물이 나왔으니까 계획을 수정 보완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시죠. 그럼요. 자,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앞서 말씀 주셨던 경제적 파급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DDP로 인해서 주변 상권의 활성화라든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실현됐다고 평가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팩트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진 찍는 건 맞아요. 아이코닉한 건물이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면 와서 사진 찍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길 거리하고 볼 거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DDP는 그냥 볼 거리예요. 거기서 그 주변에서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DDP 자체도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건물은 사실은 경기도 외곽에 져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건물이 싼 건물이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초기에 800억 정도 건축비 예상에다가 마지막에 5천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26,000평이거든요. 그럼 땅값이 얼마겠냐고요. 그렇네요. 땅값 지금 거기 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냥 1억으로 계산할게요. 그럼 2조 6천이고 건축비 5천 하면 이거 3조짜리 프로젝트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그럼 여기서 돈을 얼마큼 벌고 있느냐.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냥 채권으로 하면은 1년에 600억 원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여기가 1년에 그 수입이 500억이에요. 수입이 5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울시 출연금이 300억이에요. 출연금도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예산. 예산. 그러니까 DDP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밸류가 나오는 게 사실 20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외관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자하디드 디자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건물 내부 동선이 너무 복잡하고 거기서 쓸만한 공간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물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장난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 오세훈 시장이 5천억짜리 장난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이제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면 참 좋잖아요. 뭔가 이런 조형미가 있으니까 거기 찾아왔으니 근처에서 뭐가 사고 돌아가게끔 만드는 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건물의 기능이 주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디자인에 함몰되다 보니까 건물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정말로 세계적인 패션쇼가 열리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애프터 파티하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뭔가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경제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면이 뭐냐면은 DDP 바로 앞에 맥스타일이라는 그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 공실이 85%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10채 중에 한 채만 장사하고 9채가 비었어요. 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쇼핑몰들도 공실 70%고 오죽 장사가 안 되면은 현대 아울렛이 현대 그 면세점이 폐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대문 상권 자체의 활성화는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못하게 된 거죠. 사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해외 구글 계정, 우리나라에서 구글 친 거랑 US 구글 치는 건 다른 검색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서울하고 일부러 이미지 검색을 눌러봤습니다. 외국인들은 서울에 와서 어느 쪽에 사진을 찍고 가고 어디를 즐겨봤는지 그걸 이제 DB화해서 한번 통계를 내보려고요. 그랬더니만
우리는 이제 저는 그거 검색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당연히 경복궁, 광화문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DDP랑 그다음에 그 롯데 그 시그니엘 타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건축물로 뭔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건물 사진만 있지 근처에서 뭐 샀다 어떤 액티비티 했다 이 소소한 일상에 대한 사진은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아니어지나 보다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공실이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재생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상권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재생 처음 기획할 때 그거는 아예 뭐라고 할까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나요? 사실은 이 DDP 맨 처음에 계획안 보면은 제대로 된 경제 활성화 계획안이 없어요. 수치만 존재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뭔가 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 그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형편없이 망하지도 않았겠죠. 예. 아니면 이왕 이렇게 지어 놓은 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건물은 조단인데 1년 운영비가 뭐 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예산을 좀 확충해서 글로벌한 어떤 패션쇼라든가 뭐 미디어 아트라든가 이런 걸 대거하면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그 외곽에다 파사드 하는 것도 했었고요. 했었군요. 예, 근데 패션쇼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긴 해요. 근데 그 주변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DDP가 거의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도시 설계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 것이 네. 예를 들어서 해외 디자인 뭐 잘된 데들 보면은 주변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록봉기 힐도 뭐 약간 단차가 있습니다만 주변하고 연결되려는 노력을 해요. 예. 아자브 다힐즈도 마찬가지고. 예. 사실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인데 DDP를 가면은 주변하고 연계가 거의 안 돼요. 약간 섬처럼 돼 있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진 찍긴 제일 좋아요. 예. 왜냐하면 자하디드 건물이 비선형적 건물이니까 사진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진 찍고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죠. 지금 이제 자하디드 DDP 너무 멋있어요. 네. 근데 그 한 블럭 서쪽으로 하면 광장시장 나오잖아요. 그렇죠. 광장시장은 사진 찍은 때는 없어요. 근데 뭐 음식이라는 경험 소비 공간으로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만 비교해봐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건물이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다만 도시에서의 컨텐츠라는 것이 압도적인 컨텐츠가 존재한다면 디자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광장시장에서의 경우처럼. 예. 네. 진짜 그렇네요. 아까 이미지 검색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만 광장시장을 쳐보면 진짜 뭐 먹고 보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든 DDP도 그런 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DDP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이런 건 뭐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건물 자체가 예쁘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동선이 너무 번잡하고 내부에서 예를 들어 패션쇼 하기에도 공간이 되게 작아요, 솔직히. 건물은 커 보이는데. 그럼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나 좀 말을 세게 할 수 있으나 저는 DDP 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게 하셨네요. 그리고 되게 죄송한데 DDP가 지금 땅 면적이 26,000평이에요. 꽤 커요. 그다음에 거기 바로 옆에 서울 경찰청 기동대 부지라고 있어요. 그것도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 사용 한 해 만에 그거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서울시장이면은 두 개 합쳐가지고 통합 개발해요. 하긴 서울 한복판에 2만 평 땅 확보하는 게 진짜 어디 없죠. 양쪽 다 하면 35,000평 부지 확보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소였던 동대문 지금은 DDP를 중심으로 패션으로 활성화시켜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요즘은 공실이 많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들을 지금 한 번씩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사실 요즘 워낙 부동산 문제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땅만 생기면 집 지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2만 평, 3만 평에 대한 부지가 있다라고 하니 이걸 뭔가 다른 방법으로도 고민해 본다. 뭐 이것도 건설적인 고민이니까요. 그럼 교수님, 만약에 정말 DDP 부지를 다른 용도로 만약에 활용할 계획을 뭐 정부나 또는 서울시에서 한번 제안해 봐라라고 한다면 거기다 뭘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제가 약간 좀 극단적인 주장을 했으니까 만약에 DDP를 남긴다고 했을 때는
저는 거기서 EDM 페스티벌 했으면 좋겠어요. EDM 페스티벌. 클럽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도시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나이트 라이프 인더스트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약간 이상한데 밤생활 산업인데 밤문화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 우리가 클럽 같은 것들도 보면은 단순히 클럽이 사람들이 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데가 아니고 클럽과 연관 산업들이 존재를 해요. 클럽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악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이 들어가고 패션이 들어가고 출판까지 들어가요. 이게 하나의 거대한 산업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 안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주변까지 고민을 했을 때 이거 맥스타일 뭐 86% 공실률, 건너편에 있는 디자이너 클럽도 한 70% 공실률, 다 공실이에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대문 시장 밤에 가보시라고 해서 서쪽 편 정말 공실 심각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거냐고요. 현대 면세점이 폐점한 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주변이. 그러면 우리가 좀 제가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만약 이걸 다양한 관점에 볼 수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공실률 보고 너무 답답하셔서 하신 얘기니까요. 아마 오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여기가 강력한 앵커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강력한 앵커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패션 또는 이 문화산업 기반의 강력한 앵커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전용 아레나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전용 아레나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공연장 하나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옆에다가 컨벤션도 들어갈 수 있고 호텔 들어가고 쇼핑 시설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다행히 주변에 호텔 조금 있고 쇼핑몰 엄청나게 있어요. 지금 그죠? 공실이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은 음악과 관련된 산업들 전용 아레나를 잔뜩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땐 카지노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카지노 집어넣는 특급 호텔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는 굉장히 많이 잘 살아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확신해요, 솔직히.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동대문은. 사실 이제 그 근처에 공실도 너무 많고 또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진짜 들어보면 예전에는 내가 영업을 24시간 했다. 근데 요즘은 한국인들도 뭐라 할까 퇴근 후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 문화가 아주 고착화되다 보니 밤에는 장사가 아예 안 되고 지방에서 물건 띄러 오는 분들이 그나마 좀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밤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인 EDM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아예 뭔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완전히 문화 거점으로 아레나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 DDP 자리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과거처럼 설계자의 유명세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 제가 진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해외 이 건축가한테 너무 그 굴욕적으로 좀 우리 자신을 깎아요. 그래요? 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 건축 디자이너한테 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한 대학원 제가 도시계획 부동산 했습니다마는 제 이 대학원이 건축 대학원이에요. 그 당시에 건축가들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봤어요. 전 세계 꽁빼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한국인이.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 키워줘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이 디자인과 관련된 건축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하디드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광저우에 오페라 하우스 있거든요.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 때문에 광저우 가는 사람 없어요.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도 자하디드가 설계한 거예요. 똑같이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건축으로 뭔가를 바꾼다는 건 거대한 착각이에요. 하나 더 예를 말씀드리면은.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할 때 르 꼴보제가 있어요. 신이죠, 신, 건축의 신. 르 꼴보제가 그 설계한 건물이 그러니까 북미, 미국, 카나다에 딱 하나 있어요. 뭔가요? 그게 하버드 대학교의 카펜터 센터예요. 그 누구도 그 카펜터 센터 보기 위해서 그걸 가지 않아요. 그렇네요. 몰랐으니까 저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은 뭐냐면 존 하버드 동상이에요. 맞아요. 거기 발 만지잖아요. 거기 발 반짝반짝거리는데. 그것도 미신이잖아요. 하버드 동상 발 만지면 입학한다. 컨텐츠의 힘인 거예요. 그렇네요. 랜드마크라는 게 거대한 디자인 갖고 랜드마크하는 그런
촌스러운 사고는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21세기 그러네요. 대한민국에서 예. 컨텐츠로 하는 겁니다. 컨텐츠로. 예, 스토리의 힘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하버드 가봤을 때 진짜 거기 교정에서 만난 학생에게 그걸 물어본 건 딱 하나였어요. 그 발 만지는 동상 어디 있냐. 그거 물어봤지. 진짜 맞아요. 그런 건물들이 그런 세계적인 건축의 대가들이 만든지는 아예 알지도 못했거든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저는 건축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 실무를 해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경제학자 어들을 해보자. 아니면 그동안 역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큰 업적을 업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명예 전당 같은 걸 만들자 하면 저는 이런 프로젝트는 절 빼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를 가지고 이제 원로분들부터 그렇죠. 이제 기분 상한 분들부터 엄청 나거든요. 아시죠 뭔지? 그런데 한국에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을 어느 건축가가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내부 풍토에 야 이거 엄청난 또 내부 견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는 사실 꽁빼 국제 현상 공모통해서 가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공공 건축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저는 그때 좀 젊은 건축가들한테 좀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사실 개인적인 바람은 디벨로퍼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내 디벨로퍼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해외 건축가를 섭외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해외 건축가들을 섭외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컨셉 설계밖에 안 해요. 네. 건물 외관 설계하고 그 다음에는 실시 설계는 국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건축가들 한 40대나 50대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건축의 노벨상이나 프리츠상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일본 건축가들이 성장한 거예요, 사실. 진짜 일본은 뭐 프리츠상을 받는 게 꼭 대단한 거라고 무조건만 할 수는 없지만 거긴 진짜 많은데 많죠. 예. 우리는 적더라고요.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예요, 사실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건물이 나와. 그러니까 상상 속에만 있는 그림은 다 그리죠. AI도 잘 그리는데 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사람의 생각이 정말로 구현되는 공간을 그거 한국에서 해줘야 돼.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선진국이니까. 네. 예. 오늘 뭐 동대문 DDP를 중심으로 도시 재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또 서울의 역사성 하면 우리 문화예술, 문화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자연자원도 많지 않습니까? 뭐 한강도 우리 서울 같은 대도시에 이렇게 큰 강 본 적 저도 없고요. 그다음에 산이 이렇게 어우러진 것도 드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자연자원 갖고 뭐 활용한 케이스는 외국에 굉장히 많아요. 예. 뭐 DC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피어 39 이런데 워터프론트 개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 캐대헌 보셨으니까 네. 거기서 남산이 굉장히 중요한 무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산이. 그러면 남산이 서울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지금 캐대헌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도 아이콘이었고. 예. 그러면 아이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도시 안에서의 시각이 어느 시점에서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도시 설계적인 그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아테네 가면은 딱 떠오르는 게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아테네에 있는 호텔도 옥상을 갔을 때 다 그게 보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테네가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오겠어요. 예. 거기서는 그 얘기 없겠냐고요. 좀 더 용적률 줘서 많이 줘가지고 외국인 관객들 더 확보하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파르테논 그러니까 신전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호텔 꼭대기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관점에서 과연 서울 그 한양 성곽 알이 제일 중요하죠. 거기 예. 콘텐츠가 제일 많으니까 거기 주요 포지션에서 지금 우리가 그 남산을 바라볼 수 있느냐예요. 지금 그렇네요. 남산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요. 예. 근데 갑자기 외국 갔다 와가지고 뭐 시장들이 용적률 1000% 해야 돼, 1500% 해야 하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자연자원의 랜드마크라는 것
그리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 확보돼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지금. 예. 그렇네요, 진짜. 외국 가 보니까 창문 열려서 에펠탑 보이면 그 방값도 더 받더라고요. 예. 예. 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 요즘 한강 주변에 뭐 러닝하는다고 가보면 외국인들이 한강 고수부지에 그렇게 많이 네. 관광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강을 랜드마크로 활용하려면 뭐가 또 필요할까요? 글쎄요, 우선 사실은 이것도 좀 약간 좀 아쉬운데 옛날에 한강이 백사장이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강수욕을 했잖아요. 예. 몇십만 명이. 예. 근데 우리가 한강을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시대적인 그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한강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 기절을 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네요. 강에서 수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강에서 남산 보고 그렇죠. 해수욕하면서 파리 그 세느강 강도 아닌 거 같고 거기다가 비치식을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 선탠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좀 더 좀 제대로 인식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예. 저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이 도시민들 자체가 더 즐길 것들이 네. 풍부해지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요즘은 서울 시민들도 즐겨 찾는 곳들, 명소가 된 곳들 중에 하나가 성수동이 됐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성수동이 이렇게 될 줄 진짜 몰랐거든요.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수동이 제가 봤을 때는 자연 발생적인 최고의 도시 재생 사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 큰 지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동은 과거에 그냥 신발 공장 단지고 중공업 네. 지역이어서 공장들 많았잖아요. 예. 강남에서 거기 갈 일은 딱 하나였어요. 그 자기 차 고치러 가는 것밖에 예. 없었어요. 지금처럼 핫플레이스 돼가지고 커피 마시러 간다 생각도 못했던 그렇죠. 일이고. 근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했던 게 지금 특정 회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뭐 임팩트 스퀘어고 루트 임팩트라고 네. 소셜 벤처 이 회사들이 존재를 해요. 그 회사들이 이제 2013년에 성수동에 들어가면서 예. 그 지역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다른 약간 외국에서 로컬 맘앤팝샵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조그맣게 재미있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같이 갔어요. 예. 그게 하나의 큰 발단이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두 번째로 평가해야 될 부분은 성동구청장의 리더십이에요. 정호동 구청장이 정말로 그 가능성을 본 것도 대단한 건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성동구를 성수동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산업지대 과거의 공장이었으니까 그 느낌이 브루클린이랑 비슷하니까 우리가 예. 빨간 벽돌식의 어떤 그 벽면을 하면은 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성수동 쪽의 일부 지역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예. 이 지역은 이 아파트로 만들지 말고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네. 지금의 그 모습을 남기면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한다든지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뭐 새로운 건물 만드는 게 도시 재생이 아니듯이 네. 100% 보존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도 도시 재생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민이 들어가고 관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성수동 자체를 지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성수동 갔었을 때 똑같은 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동네의 물성이 다르더라고요. 네. 느낌이.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거기를 좀 가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그 뒤에는 관에서의 이런 나름대로의 지원과 가이드도 있었던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수동 말고도 우리 2호선 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70년대 조성했던 그 당시에는 서울의 가장 외곽 지역에 해당되는 이들 지역들은 이제 서울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서울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지역들이 성수 말고도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영등포도 그럴 것 같고요.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분명 성수 성공 사례 보고 야 우리도 다 빨간 벽돌로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에 맡겨도 바뀌어야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 지역은 그래 산업단지가 일제시대 때부터 조성된 거고 1930년대부터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공장들이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사실은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어느 분들은 저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성방직 부지 지금 타임스퀘어로 바뀌었거든요. 예. 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도시재생 사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역에 새로운 어떤 그 경제적인 활성화 작용을 하면서 다만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그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가 개발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당시에는 역사적 자원을 어떻게 보존할까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고민들이 약간 약한긴 했었죠. 근데 지금 조금 더 다른 단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예. 제가 봤을 때 그 관점에서 저는 지금 조금 보문동 같은 경우에 예. 새로운 도시 재생의 패러다임 같은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장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는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문동이 그래도 한옥들이 남아 있어요. 예. 한옥들이 남아 있고 이제 193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한옥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북천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강, 천이 존재를 하고 주변에 이제 물론 약간 언덕을 넘어가야 되긴 하지만은 고려대학교하고 성신여대랑 거대한 앵커가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익선동 같은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익선동처럼 100% 상업화되는 건 바라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서울 안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할 만한 도시재생 사이트를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참 중요해 보입니다. 서울의 각 지역 동네를 갔을 때마다 여긴 다른 풍광, 다른 느낌이다라고 했었을 때 도시가 훨씬 다채로워지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중심지를 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많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진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우리가 서울을 또 잘 활용해야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방금 말씀 주신 거 말고도 다른 지역이 있겠지만 보문동, 뭐 영등포, 뭐 신촌도 있을 거고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성수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새로운 시대적 부합성에 맞게끔 진화 발전되도록 그냥 놔두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정부가 또 뭐 해보자 방점 찍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어떤 도시계획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DDP고 그러니까 민간의 아이디어가 정부보다 훨씬 빨라요. 지금 생각하는 것도 더 세련됐고 그럼 민간 주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초기에는 그거를 우리가 성수동에서 봤고요. 대신에 이제 그 지역의 장소성이나 역사성 같은 것들을 제대로 콘텐츠화해서 비즈니스화 해야죠. 전 도시재생이 이게 좀 비즈니스화로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민간에서 그 비즈니스적인 어떤 관점을 해석을 하고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지원하는 게 초기에 그 공공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과 관의 어떤 역할이 조금 좀 나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지역은 그래도 뭐 흔히 말해서 유력지 또는 상급지라고 분류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지금 서울에서 점점 서울 내에서도 지역 격차가 심해지는데 대표적으로 뭐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저도 송구합니다만 뭐 가리봉동이라든가 뭐 이런 약간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이주자들이 와서 시작하는 동네 이런 데도 좀 뭔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을 때 뭐 사례라든가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업화돼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있는 거고요. 그런 지역은 사실은 강력한 재정 투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백사마을 같은데 노인들 사는 부분들 거기서 뭐 사업화해서 뭐 한다 제가 봐도 굉장히 불가능해요. 60, 70대 노인들 사는데 동자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는 그 커뮤니티의 재정 투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커뮤니티가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 재정이 투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그 도시재생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외국에.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이 정책 지원 체계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잉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이라고 텍스 크레딧 금융 상품을 만들어 도와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테일, 그 쇼핑, 그러니까 이 자영업 그 소상공인한테는 뉴마켓 그 텍스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 건축물은 그 히스토릭 그 사이트에 대한 또 텍스 크레딧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지원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 금융적 관점은 뭐냐면은 정부가 지금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 텍스 크레딧이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될 재산세를 이거를 한 10년치를 묶어버려요. 예. 그걸 정부가 안 받아요. 아. 그다음에 이거를 텍스 크레딧을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예. 깔끔하게 말하면 그걸 이제 디벨로퍼나 소상공인한테 누구한테 줘요. 자, 우리가 10억짜리 텍스 면세 쿠폰 줄 테니까 너 돈 벌면 이거 면세 쿠폰 네가 알아서 써. 근데 이 사람이 돈 만약 못 벌면은 예. 이거를 월스트리트에 갖다 팔아요. 네. 그 월스트리트 자본이 일로 들어오는 효과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구조를 우리가 짜야 돼요 지금. 네, 예. 이해했습니다. 자, 올해 이제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청취자들에게 도시 재생에 관심 있거나 건축이나 아니면 도시의 미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올해 여름 휴가 때 이런 데 가서 이런 사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소개해 주신다면 어디를 권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보스턴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만약 보스턴에 가는 분 계시면은 이 퀸시 마켓이라는 데를 꼭 갔으면 좋겠어요. 거긴 어딘가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미국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페니얼 홀이라는 데가 이제 독립선언서를 읽은 데거든요. 예. 독립선언서 읽은 데 바로 앞에 퀸시 마켓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옛날 수산물 거래 시장이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70년대 미국 도시가 망하면서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스턴 시장은 어떤 생각했냐면은 그 퀸시 마켓이라는 데가 그 보스턴 그 CBD 오피스타운 바로 옆이거든요. 예. 야, 이거 깔끔하게 밀어버리고 오피스타운 개발하자고 했어요. 예. 근데 이 제임스 라우즈라는 디벨로퍼가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예. 디벨로퍼 깔끔하게 밀고 하면 좋거든요. 예. 야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데고 페니얼 홀 앞이야.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남기자라고 해요. 네. 건물 외관 남기고 안에를 바꾸자. 그게 미국에서 처음에 들어갔던 그 적응적 재설계라는 기법이에요. 어댑티브 리유즈라고. 외부는 놔두는데 안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을 집어넣어요. 예. 근데 그 혁신적인 기능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로컬 기반의 뭐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뭐 갤러리, 뭐 골동품 가게, 공방 이런 것들을 넣은 예. 거예요. 당시에 다 비웃었어요. 이게 되냐고. 근데 오픈하고 거기 방문자 수가 디즈니랜드를 이겼어요. 그래요. 와. 그거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열풍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 문화자원을 냅두고 그 안을 바꾸자는 흐름이. 그걸 라우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가서 퀸시 마켓에서 폴로 가서 쇼핑하지 마시고 그게 어떻게 개발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또 한 축이 될 수 있는 도시 재생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민간과 공공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각자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보시면 좋을지. 예, 그러니까 민간 경우에 우선은 이 도시를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이 부분들을 좀 잘 설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는 민간이 꼭 사회적 기업이나 NGO 단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저는 대기업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야지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예. 비즈니스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전파가 돼요. 예. 예. 그 민간의 범위도 좀 넓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공공은 사실은 이 지원을 하되 예. 더 이상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미국처럼 세련되게 재정 투하도 이 텍스 크레딧 상품 같은 거 금융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재정 부담도 안 가지면서 우리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